지금 들어오고 계시고요. 이제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현생에 너무 쫓기느라고요. 방송을 좀 일정을 변경하고 했는데 일단은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취지랑 목차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직 시작하기 전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7시가 되긴 했는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에도 좀 뭐 다른 거 올리면서 올린 적이 있는데 1.01에 365제곱은 37.8이고요. 그런 게 있어요. 뭐 0.99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만 더 1.01이라는 게 그러니까 100분의 1만 조금 더 하는 거 365일 하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37.8배라는 큰 수가 되는 거여서 하루에 조금씩만 노력하면은 굉장히 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에서 많이 쓰이는데 제가 이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다시 저기 오픈톡에도 써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뭐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조금 심심한 건 아니지만 대화의 소재가 없으시면은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1.01에 365제곱은 37.8이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7시가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들어오신 경미님, 규진님, 전호님, 선님, 자미님 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대로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이 처음은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라든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다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별도의 세션을 몇 번 마련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린 스타트업에 대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그렇고 몇 가지 그런 캔버스도 종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클라우드라든지요, 데브옵스라는 어쩌면 약간 기술적일 수 있지만 비즈니스와 관련된 철학도 있는 세션을 몇 번 진행을 하면서 어느 날은 제가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세션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뭐 아마존에서는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뭐 물론 구독도 그렇고 커머스도 그렇고요.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뉴스나 혹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이 되는지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예전에 얘기 드렸던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세션이 돌아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하는 안에서 단어로는 프레임워크나 뭐 그로스 해킹이라는 단어도 좀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오픈 채팅 방에 내일이나 뭐 이제 모레는 그 프레임워크나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변수가 없으면 세션을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이제 오늘의 요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에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도 몇 번 이야기는 했었어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는 약간 어떤 고객 관점에서 뭐 9가지 정도의 요소를 보는 거지만 린 캔버스가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 방법에도 종류가 있고 늘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도 물론이고 비즈니스라는 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최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 다른 세션들도 언뜻 볼 때는 비즈니스 얘기랑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도 제가 그 안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팁을 이제 중간중간에 넣었던 것도 사실 그런 전부가 최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분석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제가 정리를 했던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정리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10가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10가지가 절대 정답이라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이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취지 얘기 드리고 목차 얘기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목차는 조금 이따 그냥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정리한 방법이어서 사실 인터넷에 제 글을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 그 글의 링크는 이따 오픈 채팅으로 다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이거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막 메모도 많이 하시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딱히 메모하시지 않아도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정리된 건지는 이따가 다시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글 링크는 어디로 드리냐 했을 때 이제 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쪽지를 주시면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를 안내 드리고 있고요. 카카오음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 프로필 링크나 아니면 위에 있는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또 문을 주시거나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뭔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려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가 되느냐는 아니잖아요. 스타트업을 하신다든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연구한다기보단 그걸 활용해서 더 큰 수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한 거가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어렵게 막 그런 이제 뭐 캔버스라든지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그걸 통해서 어떤 수익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자꾸 생각해 가는 거를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 실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준비 중이신 분들은 그런 걸 늘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수익적으로 괜찮은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정말 안전한가? 혹은 이런 리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지출을 감안하고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수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뭐지? 수익 모델이 뭐지? 라고 해서 사실은 아까 언급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가장 먼저 도달을 하게 되긴 해요. 많은 분들이 수익 모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주변 분들이나 코파운더랑 이렇게 열심히 회의를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결국 그러면 좀 유명한 이론을 찾아볼까? 뭐가 있지?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아무래도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해도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제가 이제 그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고객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린 캔버스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9가지 요소를 통해서 다만 페인 포인트,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게 린 캔버스의 특징이다라고, 린이나 에자일의 뭐 특징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리 기법과 연관된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죠.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보다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분석을 한 사례들도 인터넷에 많긴 해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은 그 기업들이 직접 자기들이 연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다 연구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든지, 페이스북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분석해보면 이런 식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분석한 자료가 굉장히 많지만, 하지만 우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또 아니잖아요. 물론 근무하고 계신 분이 이 안에 계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 정리했던 거는 일단 나열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목적어나 주어를 바꿔본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시장을 축소해도 가능한 모델인 걸 생각해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W1H 아시죠? 뭐 how, who,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바꿔보는 거. 네 번째는 리스크를 나열해보는 거. 다섯 번째는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화살표. 일곱 번째는 전제 조건. 여덟 번째 비슷한 사례. 아홉 번째는 극단적인 생각. 열 번째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요렇게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막 빠르게 설명을 드린 거는, 이거는 이따 목록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도 링크를 또 다시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좀 제가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조금 내용을 딥하게 들어가면요. 첫 번째 목적어나 주어를 바꿔본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막 엄청 분석적인 걸 뭔가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좀 더 수익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를 이제 생각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아요. 물론 이제 뭐 문화 공간을 판매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스타벅스 자신들이 브랜딩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죠. 그러면 주어는 스타벅스이고요. 목적어는 커피예요. 스타벅스가 커피를 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당연한 내용에 스타벅스 또는 커피라는 이 단어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라면을 판다면 어떨까? 잘 팔릴까? 어떻게 팔아야 스타벅스 라면이 잘 팔릴까? 라고 생각을 하거나, 스타벅스에서 전구를 판다면 어떻게 팔아야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단순히 마케팅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전구에 스타벅스 로고 입히고 라면 봉지에도 스타벅스 로고 입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정말 그런 지금까지 판매가 되지 않았던 제품이 갑자기 그 브랜드에서 팔릴 때 이걸 잘 팔 수 있을까? 잘 팔려면 뭘 고려해야 될까?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갑자기 정말 전구를 판다고 하면 어딘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아닌 이상 공장도 있기는 있어야 될 거고요. 제작하는 공간들이 필요할 거고, 또 그걸 제작하면 뭐 포장을 하고 공정이 어떻고 뭐 밸류 체인이 어떻고 이따 얘기 드릴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막 고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도 나라는 주어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 그 목적어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판다고 했는데 주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삼성이 커피를 판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 정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주어나 목적어를 바꿔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 팔릴 텐데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꼭 그게 브랜드여서나 공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컨셉 자체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브랜드를 떠나서 타깃으로 하는 유저가 다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제품이 굉장히 젊은 친구들한테 판매를 하는 제품과 좀 타깃이나 세그멘테이션이 좀 다르다고 할 때, 이걸 단순히 타깃이 다르니까 다른 거야, 마케팅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정리해버리면 좀 심플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한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어나 목적어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식어를 다양하게 붙여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제가 전구를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스타벅스에서 무슨 이건 그냥 엉뚱한 소리예요. 블록체인으로 된 전구를 판다 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라면을 판다 라든지, 정말 전혀 생뚱맞을 수 있지만 그런 엉뚱한 주제들을 엮어보면서 새로운 모델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이미 어떤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거나 하다면 이제 그 분야에 최대한 맞춰서 생각을 해야겠죠. 나는 구독 모델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구독에 관련된 키워드를 일부러 잡아보거나 아니면 일부러 구독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얘네를 컨텐츠 구독을 할까? 상품 구독을 할까? 하는 식으로 좀 브레이크 다운을 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리는 방법이고요. 이게 쭉 저는 이제 이거 얘기 드릴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는 이따 오픈 채팅으로 얘기 드릴 건데, 물론 이제 들으시다가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혹은 이렇게 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에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려는 사업이나 내용들이 시장을 축소해도 가능한 모델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시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크면 대부분의 사업이 어떻게든 영위는 할 수 있어요. 꼭 잘 굴러간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정말 돈이 많으면 진짜 사업을 잘 못해도 어떻게든 물건을 사서 매입을 해서 넣고 판매를 하고 뭐 마진이 안 남아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좀 해탈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자본금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에 본업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노력이나 투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자본을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에 쏟을 수는 없을 거죠. 근데 그럴 때 조금 더 시장을 축소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은 막 내가 구독 플랫폼 만든다 하면은 한국 시장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한국의 어떤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별 혹은 특정 뭐 타깃층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뭐 로지컬 싱킹이나 브레인스토밍이나 이제 그런 세션들에서도 물론 아이디어를 확대시키거나 수렴시키고 뭐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목표를 크게 세우는 거는 중요해요. 다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생각할 때 시장이 작아도 가능한 모델이어야 살아남거든요. 한국 시장 막 한국의 뭐 테크놀로지 시장, 뭐 한국의 메타버스 시장, 뭐 혹은 해외의 무슨 시장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다 하기는 어려운데 그럴 때 그렇게 큰 시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작은 시장에서 성립될 수 없다면 굉장히 모순이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 내에서도 팔리지 않는 게 갑자기 한국에서 팔리기는 어렵다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시장을 축소한다는 거는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걸 과연 살까? 이거에 대해서 이 디자인에 만족을 하고 이 구조에 대해서 만족을 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들이 참여하려고 할까? 물건을 사려고 할까? 라는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축소를 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걸 산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내 주변에서 그게 성립을 해야 내 주변에 물론 이제 굉장히 초기 사업은 사람들이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천재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서 모든 거를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의 주변에 한 20명 중에 뭐 두세 명이라도 관심을 보인다. 한 10분의 1은 이렇더라. 라는 패턴이 있으면 여기서 뭔가 수정을 하든 시장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뭐 20명, 50명, 100명한테 이야기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사업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작은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시장을 축소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나 뭐 토스나 당근마켓이나 어지간한 이제 큰 메이저한 기업들도 처음에는 좀 작기 시작했거든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또 일단 특정 지역에서 이게 정말 비즈니스가 가능한지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카카오톡은 뭐 지역을 제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카카오톡만의 뭐 그룹 채팅이나 뭐 OS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특징을 통해서 축소된 곳으로부터도 확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좋았던 거고요. 그게 이제 즉 축소된 시장에서도 작은 시장에서도 해서 이게 확대를 해 갈 수 있으면 또 그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뭐 많은 제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이 발견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큰 시장으로 행여 성공을 했다 쳐도 거기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은 타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시장을 축소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OW1H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육하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해외에서는 OW1H인데 근데 그 H라는 how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극단적인 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OW,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라는 거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주어랑 목적어를 바꿔보는 것처럼 그 언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사업을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W로 된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언제라는 거에서 쿠팡은 매일 새벽 배송이 있죠. 새벽 로켓 배송이나 로켓 와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언제를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반발을 하거나 쿠팡에서 안 사고 마켓컬리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 이제 구도가 바뀌긴 했지만 뭐 위메프나 티몬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목적어랑 주어를 바꾸는 얘기처럼 여러 가지를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그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 when이든 where든 그런 이제 언제 어디서 이런 거를 단순히 바꿔본다가 아니라 조금 전에 시장을 축소해도 가능한 사업 모델이냐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언제를 바꾸거나 어디서를 바꿨을 때도 가능한 모델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면 되는 모델인데 일주일이면 성립하지 않는 모델이다 하면 그게 꼭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루를 위한 모델을 잘 만들되 하지만 정말 일주일에 대한 니즈가 없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뭐 이제 쿠팡이라는 걸 예를 들었지만 왜라는 이유에서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ESG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환경적인 문제를 해소하려고 이런 상품을 팔고 있다, 만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환경적인 거 외에 다른 이유로 이런 상품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건강이나 헬스케어 시장을 뭐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거 외에도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분야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른 Y,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붙여볼 수 있으면은 당연히 내 사업도 확장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보더라도 거기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따라하는 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보다는 거기에서 나한테 맞출 때 어떤 요소를 바꿔야 되나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쿠팡이 매일 배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배송을 하면이라고 조금 전에 가정을 얘기 드렸는데 물론 쿠팡이 갑자기 일주일 그렇게 하면은 좀 그거는 기존의 비즈니스랑 너무 달라지니까 말이 안 되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식의 옵션이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무료로 보통은 지금 이제 로켓 배송이나 로켓 와우는 무료로 하거나 이제 월 얼마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일주일 배송해도 되면은 뭐 1,000원 깎아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새로운 옵션을 접목시키면 당연히 그거에 혹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급하지 않은데 대신에 천천히 갖다 주고 물건을 싸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든지 새로운 니즈를 발견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는 식으로 OW 1일치 중에 OW를 좀 바꿔본다 하는 것도 어떤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 외에 여러분이 하려는 사업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제가 이거 메모 안 하셔도 이따가 링크 드릴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네 번째는 이제 리스크들을 최대한 나열을 해보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세션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나 스콥 매니지먼트나 이야기 드리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든 들으시지 않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리스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정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스크라는 게 결국 변수 얘긴데 내가 혼자 사업을 하더라도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를 마당에 여러 고객이나 여러 기업들 혹은 여러 상품을 다루고 있거나 뭐 혹은 고객이 적고 제휴나 이런 게 아직 진행을 안 됐더라도 하다못해 외부적인 툴을 쓰잖아요. 내가 만약에 제작을 한다고 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이제 좀 뭐 받아오거나 제작을 오더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쇼핑몰의 경우에 이제 동대문에서 뭐 옷을 떼온다라는 개념이 있을 때 그 매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오프라인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저께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한 대여섯 시간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데가 다 멈췄었죠. 그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까지 아직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한 두어 달 전에는 또 이제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되게 많은 사이트들이 접속이 또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킹에 관한 거든 아니면 단순히 서버나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거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원인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내가
오프라인 나는 안 하니까 괜찮아. 난 더 안전하게 갈 거라고 해서 온라인에 사이트 만들고 상품 판매하다가 정말 그게 딱 출시하는 날에 뭐 카페24든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아임웹이나 워드프레스나 다양한 툴들이 있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 사이트들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제가 로그인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들을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전부 걱정을 하는 걸 기우라고 하죠. 근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해서는 약간의 기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낙관적으로 봐도 안 되고 물론 비관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요 이거를 리스크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도 뭐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이걸 단순히 나열만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여러 이야기를 드린 세션에서도 막 제가 뭐 그룹핑 얘기하고 뭐 아니면 뭐 아이디에이션을 어떻게 정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리스크를 최대한 분류를 잘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필요하죠. 이게 하드웨어적인 리스크인가 소프트웨어적인 리스크인가 아니면 아까 제가 OW 얘기했는데 장소에 대한 리스크인가 시간에 대한 리스크인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분리를 해서요. 좀 구별도 하고 분리도 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생각을 하시기에는 편할 거거든요. 안 그러면 중복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혹은 누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소를 나눠서 생각을 하되 당연히 난 리스크 열심히 나열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이 리스크는 내가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지? 이런 리스크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아까 이야기 드린 리스크를 분리를 하는 것도 최대한 장소는 장소대로 만약에 1번 장소, 2번 장소, 3번 장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는 4번 장소를 가야 되니까 플랜 B, C, D까지 만들어 놓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분류를 해놓는다면. 그 다음에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 시간에는 누구 담당자한테 대신 연락을 하고 이 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 의논을 해서 뭐 콜센터에 연결해서 문의를 해보자라든지 그런 게 분류가 되면 조금 더 정리를 하시기 쉬우실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적어두는 게 필요하지만 일부는 머릿속에 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도 있겠죠. 막 어디 문의센터에 연락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요 네 번째 포인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리스크에 대해서도 최대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쪼개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방지를 하거나 혹은 일어났을 때 극복을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째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내 모델이든 내 비즈니스든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모델이든 간에 그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제안 가능할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 주변에 뭐 사람들이 20명, 뭐 50명 이런 사람들 중에 뭐 2-3명이 쓴다면 이런 가정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내 사업을 제안을 가능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막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나 이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은 친구든 지인이든 정확한 피드백을 주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시는 아이디어 뺏기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누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이디어를 조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사람들이 다 카피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걱정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 아이디어나 그냥 아무 이야기나 상대방한테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는 좀 정확한 피드백을 위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단순히 이야기 들어줘 혹은 너 이거 쓸래? 라는 것보다는 제한 가능한가 라는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 물건이 이런 게 있으면 너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도 물론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스타벅스 얘기했는데 스타벅스에 갖고 가서 이런 제안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조금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는데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 이제 음식점 차리면 등록하면 뭐 배민이나 요교에 다 등록은 가능하죠. 근데 단순히 이제 배민에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배민에 이런 쿠폰을 쓰자고, 이런 음식점을 이런 세션으로 마련해서 더 마케팅을 하자고 내가 제안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제안의 허들, 강도, 난이도를 좀 높여보는 거예요. 혹은 뭐 편의점에 내가 이걸 입점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까라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사고가 체계적이 되거든요. 내가 친구한테 제안을 하거나 아는 사람한테 제안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어느 정도 뭐 1 얘기하면 2 알아듣고 3 알아듣고 하니까 내용을 굉장히 생략하게 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외부인이나 기업이나 누군가한테 가져가서 제안을 한다는 시뮬레이션에서 내 사업 모델이나 남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을 좀 해본다면, 어떤 요소를 바꿨을 때 혹은 어떤 요소를 조금 더 설득의 요소를 했을 때 충분히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하고 공감해서 내 제안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 스타벅스에 갖고 가는데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자 하면 너무 좋죠. 그런 정말 레벨까지 생각을 많이 쪼개보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남한테 제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거고, 내가 남한테 하기 어려운, 나한테 부족한 뭐 스킬이라든지 부족한 기술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뭐 영업에 대한 거라든지 마케팅에 관련된 거라면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5개 정도 얘기 드렸고 나머지 5개 마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원래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의 링크는 이따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클럽하우스로 들으시는 분들은 메시지 주시고, 카카오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 프로필이나 위에 있는 확산기 버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5개도 좀 가볼게요. 근데 물론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들으시다가 제 생각은 좀 다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당연히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혹은 나는 이 10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 혹은 반론을 해서 새로운 분석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블로그를 쓰셔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6번째는 원인이랑 결과가 있을 때 그거를 최대한 화살표랑 단어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브레인스토밍이나 디자인 싱킹이나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방법들이나 발상의 전환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포스트잇을 붙여보거나 포스트잇을 색깔별로 나눠서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에이션을 하거나 하는 거랑도 조금 연관이 있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하고 로켓 와우를 하는데 메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걸 배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쿠팡, 그다음에 메일, 일주일 이런 거를 전부 나눈 다음에 걔네를 화살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시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조금 전달이 바로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원들이 있고 도형들이 있고 그거를 계속해서 화살표로 연결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지 이 그림들을 연결했을 때 그 그림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화살표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저게 일어난다라는 화살표를 가지고 그 도형들을 전부 이어가다 보면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좀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사업 모델을 꼭 만들어야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실 때 문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 물론 당연히 어떤 특정 직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컨셉을 조금 바꾸면 바로 해결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화살표를 계속 타고 돌다 보면 여기가 문제였구나라는 좀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서 바꾸거나 변화를 시키는 게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출근 중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꼭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하면 단어 몇 개를 단어로만 배열을 한 다음에 화살표를 다양하게 그려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화살표 말고도 화살표의 쓰임새가 많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셔보시고, 근데 다만 이게 화살표를 그냥 읽는다고 당연히 되는 건 아니고요. 얘네는 화살표로 다 연결이 되는데 A랑 B만 화살표가 연결이 안 되네 라는 부분이라든지, 보통 화살표가 정말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 한 2, 3cm 정도씩 그리면 다 연결이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가는 어떤 화살표가 막 1m는 좀 오버지만 1m가 된다 이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좀 있겠죠. 중간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과정 없이 갑자기 왼쪽의 원인에서 오른쪽의 결과로 점핑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안에 과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거나, 과정이 있지만 내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거나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그리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비어있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너무 길다든지 무언가가 생략돼 있다거나 할 때 그 키워드들이나 화살표를 발견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모드 좀 이렇게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는 좀 특수한 전제 조건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비즈니스라는 거는 사실 생긴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냥 정말 인류의 태초부터 거의 비슷하죠. 물물교환을 하던 시대부터 이제 비즈니스는 시작이 됐던 건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제가 한 20, 30년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비즈니스가 정말 태초부터 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종교가 그랬고요. 정말 중세 시대 이럴 때는 종교가 그랬고, 특히 해외에서 그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나 어떤 그런 기독교나 천주교에 대한 종교적인 이슈가 막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문화라든지 사고방식이라는 전제 조건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의 시대에서 봤을 때는 팬덤, 아니면 정치, 외교, 아니면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지금 막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그런 어떤 이슈가 있거나 이제 국가 간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시장이 변화를 하기도 하고, 환율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절대 그런 전제 조건 없이 이상적으로만 흘러가는 비즈니스는 정말 거의 0에 가까운 것 같고요. 분명히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분명히 외부의 영향을 받고, 혹은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을 때에는 하필 약간 머피의 법칙처럼 법적인 규제가 또 새로 생기기도 하죠. 꼭 그게 나를 노리고 만든 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막 시장이 변화하면 규제가 생기고 정책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한 정책들도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제 조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 결국 나한테 영향을 줬고, 혹은 아까 리스크 같은 관점에서도 내가 이걸 계속 했을 때 어떤 식의 변화랑 맞닥뜨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BTS라든지 요즘 오징어 게임 이렇게 막 팬덤이 계속 생기고 있을 때 이거에 의해서 갑자기 폭발을 하는 비즈니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무는 비즈니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요즘에 한창 유행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태원, 인사동 이런 데서는 달고나 한 통에 막 7,000원 이렇게 판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지금 기사에 나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컨텐츠나 팬덤이나 유행에 의해서도 갑자기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어떤 상품 만들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비즈니스나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있을 때 걔네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고민을 하면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더욱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8번째는 좀 비슷한 사례를 검색을 해보는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또 따로 또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스타트업 컨퍼런스나 포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재밌을 수도 있고 조금 우픈 상황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투자자분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스타트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만들어 오신 뭐 여러 가지 자료, 뭐 IR 자료든 아니면 그 스타트업에 대한 데모 자료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갖고 와서 발표를 하시는데, 뭐 열심히 이제 막 준비한 내용들 발표하시고 Q&A 하시고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네트워킹을 하거나 제가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돼서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저는 이제 당시에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럼 이거랑 비슷한 이런 기업 아세요? 라고. 저는 지난달 들은 게 있고 지지난달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곳 아시냐라고 하면, 물론 그 기업들이 막 다 유명하거나 하진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유명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자기 기업 말고는 검색을 해본 적이 없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지금은 좀 다들 많이 바뀌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사바사인 내용이고, 기업마다 다를 수도 있고, 스타트업의 뭐 성격이라든지 그걸 담당하시는 분의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정말 비슷한 기업이나 업계나 혹은 경쟁사에 대해서 아무런 검색하지 않고 이거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 정말 뭐랄까요, 집념과 목표만으로 추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사실 새로운 게 잘 없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여도 내가 그걸 따라하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비슷한 개념의 무언가는 반드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검색을 하셔야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하고 내 거를 좋게 만들 때 도움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좀 좋은 데가 있으면 참고해라. 넷플릭스 잘하네, 뭐 쿠팡 잘하네, 뭐 아니면은 이제 토스가 이제 토스뱅크 만들었죠. 토스뱅크가 잘하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드린 뭐 목적어나 주어 또는 OW라든지 리스크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그 기업별로 조금 따져보거나요. 아니면 내가 만든 스타트업이랑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예시를 든 것들 중에는 뭐 주얼리를 만들거나 그런 내용들을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주얼리를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내용이랑 넷플릭스 기업이랑 그냥 봐서는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겠지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뭐 구독의 시스템을 내가 도입할 수 있겠다. 아니면 할인에 대해서 뭐 아니면 이런 컨텐츠의 컨셉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추천해 줄 수 있겠다. 뭐 추천 로직을 생각해 봐야겠다. 한 달 무료로 고민해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통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제 그로스 해킹을 제가 만약에 이제 금요일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로스 해킹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게 드랍박스인데, 드랍박스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우리는 보통 뭐 클라우드고 여기 파일을 저장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클라우드도 되고요. 웹에다가 뭔가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내용들을 파일을 공유하거나 어떤 정보를 공유를 가능하기도 하고, 데이터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단원들이 있음에도 클라우드라든지 어떤 월간, 연간을 통한 요금제라든지 뭐 다른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드랍박스가 마케팅을 했었는데, 꼭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까, 혹은 이 기업의 컨셉과 내 기업의 컨셉 혹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어떤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 혹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가 8번째 이야기예요. 이제 나머지 2개 얘기 드리고 오늘 이야기 정리 드리고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다시 이야기 드릴 건데요. 9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OW1H 중에 H는 따로 할 거예요 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10가지를 간단하게 나열을 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극단적인 거는 이 how라는 거를 굉장히 극적으로 바꿔보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OW로 막 얘기를 드렸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하고, 혹은 어디에서 어떤 거를 왜 팔고, 혹은 왜 그런 걸 제작해서 연결을 하고 제휴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그 자체는 how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그렇고 링 캔버스도 그렇고 고객한테 어떻게 해줄까? 혹은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어떻게 해결할까를 위해서 그런 OW라든지 아니면 캔버스의 9가지 요소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사실 비즈니스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컨텐츠를 만드시기도 할 거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컨텐츠 모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작을 하시거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동영상이나 혹은 작품이나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신다고 해도 분명히 그 대체자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아까 같은 경쟁자의 차원일 수도 있지만 경쟁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했는데 스타벅스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꼭 이디야나 메가커피를 간다가 아니라 스타벅스를 가지 않고 집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죠. 닌텐도가 스타벅스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거를 그냥 카테고리로만 보면 게임 회사랑 커피 회사랑 당연히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경쟁자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제공하는 어떤 컨텐츠, 만약에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그 유튜브를 안 보면 뭘 볼까, 뭘 할까 했을 때 다른 유튜브를 본다 일 수도 있지만 집에서 잘 수도 있는 거고요. 밖에 날씨가 좋으면 나가서 카페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체제를 좀 극단적으로 바꾼다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하는 컨텐츠를 다른 컨텐츠로 바꿔서 사람들이 볼 것이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플에 들어가거나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좀 극단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뭐 상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제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뭐 닌텐도와 뭐 스타벅스가 경쟁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다 텍스트로 표현해서는 좀 표현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에 조금 정말 상상을 해보면서 뭐 그림을 그려보든 아니면 메모 수준이라도 괜찮으니까 전혀 다른 영역의 다른 분야에서 내가 제공하는 제품을 전혀 대신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컨텐츠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무언가에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면 그게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 존재들을 열거를 했다면 그것과 내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결국 어떤 차이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어떤 리스크가 동일하거나 혹은 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의 포인트는 꼭 동종업계로만 모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업계의 내용들도 분명히 내 비즈니스 혹은 내 컨텐츠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이 포인트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래서 내일 내용을 할 거예요. 내일 제가 예정을 하고 있는 게 프레임워크인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의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제 내일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유명한 프레임워크 중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프레임워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리스크가 높으면 이렇게 하고 뭐 적으면 이렇게 해라 라든지 그다음에 많이 이런 프레임워크 얘기할 때 등장하는 게 스워트에서 SWOT라는 게 있는데요. 강점과 약점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쟁자랑 비교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라는 존재가 있고 그 표에 대입을 해보면서 열심히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혹은 밸류 체인이라든지 PLC라고 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뭐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프레임워크들도 내일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해서 왜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에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내가 생각하는 컨텐츠가 갖고 있는 수익 모델 아니면 추구하려고 하는 모델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제가 밸류체인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상품이 공정에서 나와서 만들어지고 판매를 한 다음에 마케팅돼서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의 그 흐름에 대해서 시간 순서로 좀 나열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만들거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정에 들어가는 건지, 마케팅에 들어가는 건지, 혹은 어떤 타이밍에 사람들의 접하고 접점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 막 한 1에서 9까지 얘기를 드린 걸 보면 이것도 단순히 내가 여기 들어가니까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 비즈니스 이렇구나 하고 만족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알고리즘이나 특정 밸류체인이나 하는 곳들의 어떤 곳에 이 그래프의 이쯤에 위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까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면적이 넓어지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잘 돼서 피벗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까지 손을 뻗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나 혹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사실 세상에 있는 모델들이 많아요. 구독 모델도 있고 플랫폼 모델도 있고 지금까지 막 여러 세션에서 이야기 드린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안에 대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컨텐츠나 비즈니스나 상품이나 서비스들이랑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반적인 룰이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존재에 대해서 혹은 어떤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야겠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많은 대표분들이나 코파운더 분들이 고민하시는 건데, 그런 요소를 어떻게 바꿔봐야겠다라는 그래도 영감을 주는 게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 이거 시작할 때 맨 처음에도 강조를 드렸듯이 절대 이게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활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고, 이거 말고도 나의 비즈니스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린 것 중에 10가지 이야기 드렸고 링크를 통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기존의 프레임워크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이제 그 종류나 여러 가지 관점이나 심리학적인 거에 대한 세션에서도 3C라든지 4P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미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내가 물론 당연히 연구하고 발견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내셔도 되고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하셔도 좋고 다 좋아요. 다만 기존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그 프레임워크를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나를 고민을 하는 것도 기존의 그 프레임워크들로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물건을 팔고 컨텐츠를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레임워크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좀 고정관념 아니냐, 옛날 이야기 아니냐, 너무 틀에 박힌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고객, 기업, 제휴처, 혹은 여러 다양한 이제 오더를 한다든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만들고 뭘 하고 해서 거래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클라이언트든 스테이크홀더든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 예전부터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로 또 공부를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대화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만약에 제가 예전에도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방식 얘기할 때 3C가 있으면은 3C에 대해서 커스터머, 컴퍼니, 클라이언트라는 그 세 개의 요소 말고 나머지 새로운 C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P를 발견하거나 해서 그걸 또 넣어서 자료를 만드는 게 여러분한테 새로운 어떤 어필이라든지 투자를 받을 때 좋은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얼마만큼 존중하고 근데 내가 여기쯤에 위치하거나 내가 새로운 요소를 제안을 해줄 수도 있어, 되게 놀랍지? 라고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10번째로 넣었고 이거를 이제 내일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린 것들을 가지고 목적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생각하시거나 스타트업 하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 고민하실 때 그 모델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거나 확장하거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분석 방법을 10가지로 오늘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린 10가지랑 다시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 정리를 드리면은,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메모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한 게 제가 원래 쓴 글에서 좀 이제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링크는 이따 오픈 채팅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오픈 채팅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 주시거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 프로필 링크 아니면 위에 있는 확성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제 10가지 이야기 드린 거는 사실 예전에도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세션은 많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는 마침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룬 것처럼 여러 기업들의 특수한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나한테 활용을 할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을 어떤 식으로 확장시킬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하거나 내 거를 조금 더 쪼개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10가지를 좀 소개를 했고요. 첫 번째는 근데 이런 첫 번째부터 10번째 가기 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워낙 많이 예전에 언급이나 세션을 통해서 소개 드렸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고객 관점에서 들어가거나 린 캔버스가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린이나 에자일과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음에 좀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10가지 분석 방법을 이야기한 건 첫 번째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목적어랑 주어가 있을 때 그거를 다양한 단어로 바꿔보는 거. 아까 예시를 들었던 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다지만 스타벅스가 라면을 팔면 어떨까? 스타벅스가 전구를 팔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혹은 삼성이 커피를 판다면 어떨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기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라는 식으로 상상을 해보는 즉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사업의 주체나 목적어를 바꿔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상상을 펼치고 모델을 바꿔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장을 축소해도 가능한 모델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당연히 큰 시장, 큰 자본, 큰 여러 가지 조건이 전부 만족이 되면 너무나도 비즈니스가 잘 흘러갈 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하려면 시장이 축소가 되어도 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모델이어야 정말 강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한국 사람이 다 만족하는 거 한국의 3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좋아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20명의 사람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과연 누가 얼마나 쓸 것인가 2명이 쓴다면 그 2명의 이유는 뭐고 혹은 이걸 50명으로 확장했을 때 이게 10분의 1이라는 퍼센테이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닐지라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축소한 시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를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있긴 한데 이 내용은 이따 다시 한번 링크 오픈 채팅에서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OW1H 중에 6화 원칙이죠. 그 중에 이제 how는 조금 이따 이야기 다시 드릴 거니까 OW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바꿔보는 거. 예를 들면 쿠팡이 매일 로켓 배송을 하는데 그거를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겠지만 로켓 배송은 그대로 둔 상태로 일주일에 한 번 배송을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000원 깎아준다, 2,000원 깎아준다 하면은 모델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요소들을 바꾸면서 단어를 바꿔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모델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경쟁자로 생각하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물론이고요. 네 번째는 생각 가능한 리스크들을 나열해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예전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세션에서도 얘기 드렸었는데 리스크를 나열을 해보되 다만 그 리스크들을 최대한 분류를 해서 나열을 해보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다섯 번째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남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나 그대로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예를 들면 정말 스타벅스 혹은 아마존 이렇게 언급한 기업들에 제안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전혀 다른 기업이나 고객한테 가서 설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대한 정제된 단어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다 보면 그 단어들 안에서 누락이 되어 있거나 중복이 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개선해보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린 게 다섯 번째였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여섯 번째는 원인이랑 결과를 최대한 화살표로 연결해 본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든 아니면 남의 거 분석하는 거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키워드나 단어를 다 이제 전부 원이나 단어만 떨어뜨려서 놓고 그걸 화살표로 연결해 보는 건데 화살표가 이제
화살표가 시작되는 게 원인이고 화살표가 향하는 것이 결과라고 했을 때 그 화살표를 전부 이으면 결국 뭐가 문제였나라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요. 화살표가 너무 길거나 화살표가 없는 곳이 존재를 하면 어떤 과정이 나한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6번째 이야기 드렸어요. 7번째 특수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분명히 전제가 되는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 있어요. 뭐 아까 같은 팬덤이나 어떤 유행은 좋은 상황일 수 있고요.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서 조건 제약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는 나쁜 상황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전환해 보거나 살짝 넛지를 줄 수 있을까? 넛지에 대한 세션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7번째고요. 8번째는 비슷한 사례들을 검색해 보는 거. 다른 기업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혹은 비슷한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가 8번째고요. 9번째는 전혀 다른 업계로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가 하우를 바꿔보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경쟁자는 이디야인가 메가커피인가 라는 관점과 다르게 맥심커피일 수도 있고 닌텐도일 수도 있고요. 침대일 수도 있어요. 자는 공간이 너무 좋으면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지 않고 집에서 마실 수도 있겠죠. 하는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하우를 바꿔보는 거를 내 비즈니스에도 적용을 해보면 새로운 모델 혹은 새로운 채널, 새로운 마케팅 수단 혹은 새로운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나 컨텐츠를 만드시더라도 그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9번째였고 10번째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에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대입해보거나 남의 비즈니스 모델을 넣어서 분석해보거나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프레임워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레몬룸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오늘 이야기를 드렸고요. 물론 아까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정답은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정리해둔 링크가 있어서 그거는 오픈 채팅으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레몬룸은 매일 아침 평일 7시에 보통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현생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또 따로 그 일정들은 오픈 채팅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거 지금 메시지 주신 분들은 요 방송 끝나자마자 오픈 카톡 방 링크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홈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나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오픈 채팅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못다한 얘기나 뭐 여러 가지 자료나 혹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은 뉴스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픈 채팅에서도 또 대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제 시간 안에서 얘기를 드리느라고 또 조금 말을 빠르게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침에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잠깐 얘기 드렸던 게 1.01에 365제곱은 37.8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뭔가 조금씩 하는 게 1년이 지나면 38배라는 큰 숫자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랑 대화할 때 많은 주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끼니 챙겨 드시고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은 이제 얘기가 끝나기 때문에 또 내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끼니 챙겨 드시고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방은 그러면 여기에서 닫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모티콘도 감사합니다. 3, 2, 1